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취임사를 통틀어 자유는 무려 36차례나 언급됐습니다. 반면 통합이 없었던 게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했는데요. 국가 간에 또 국가 내부에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서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싶은 또 듣고 싶은 사실만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이 한마디에 윤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 같습니다. 자유는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보장돼야 할 덕목이겠죠. 우리 모두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5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6월 말이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도 끝나는데 요즘 신차 계약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방금 주문하신 쌍용자동차 나왔습니다. 완전 빠르네요. 5월 쌍용자동차 계약 시 대기업 시 바로 픽업. 선수율에 따라 최대 36개월 무이자도 가능하대요. 5월엔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는 시간,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3주하고도 하루 더 남았네요. 예, 꼭 22일 남은 6.1 지방선거. 자, 우리 지역에서 이제 공천자들, 속속 양당의 공천자들 다 결정이 됐고요. 어제부로 선거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 관련된 이 법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 먼저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대선 전에 선거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경우 경북도지사, 경북교육감, 경북도의원, 시장 내지 군수, 시의원 내지 군의원, 여기에 더해서 비례대표 도의원 및 시군의원 이렇게 총 7개의 선거가 치러집니다. 예. 그 투표하실 때 용지가 총 7장이나 되는데요. 예. 그 중앙 권력을 뽑는 대선은 지역 내 이슈와는 다소 거리가 있고 선거가 단 하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선거 종류도 많고 직접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는 것이라서 선거운동원의 숫자도 몇 배에 이르고 네. 지역 내의 갈등과 반목, 과열 견증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사례도 많이 나오곤 합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관련된 선거법이라든지 관련 법 문제를 좀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선보다도 더 뜨거운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것이라서 이 지방선거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되겠는데, 우선 요즘 뭐 SNS, 온라인 공간 활동이 하도 활발하니까 온라인 공간에서의 선거 활동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선거 활동 이렇게 나눠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온라인 공간에서 자, 이 선거 활동 어떤 범위에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예,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5월 19일 목요일부터 선거 전날인 5월 31일 화요일까지 총 13일인데요. 네. 선거운동 기간 안에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건. 예. 예,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이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인이 SNS 기타 온라인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가 네. 좀 문제가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자신의 SNS에 특정 후보의 홍보물이나 글을 인용하거나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 이 사람을 찍자라고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올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예. 네, 결론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SNS에 특정 후보의 게시물을 퍼오거나 지지글 내지 비판글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5월 19일 목요일부터인데 그 네. 전이라도 뭐 지금 해당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일반인이 온라인 공간에서 뭐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거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뭐 오해하기가 쉬운데 예. 지금도 선거운동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 온라인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선거 활동. 어떤 범위까지 허용이 됩니까? 예, 요게 좀 개정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예. 이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전을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그리고 선거운동원이 아닌 경우에도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020년 12월 29일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그런데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공간이죠.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데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뭐 홍아무개를 지지하자라고 네.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건배사로 뭐 홍길동을 국회로 라고 외치는 거 예. 또는 뭐 산악회 모임을 하면서 난 누구누구 지지한다 좀 찍어주이소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으로 허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 됩니다. 예. 우리 같이 누구를 찍자, 누구를 밀어주자 이거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괜찮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예전 선거법에는 이런 게 다 불법 선거운동 아니었나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식사하면서 막 누구 찍어주자 이러면은 좀 예. 선거법 저촉의 여지가 있었죠. 근데 지금 상당히 좀 자유로워졌네요, 선거운동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온라인 공간이든 오프라인 공간이든 선거운동이 상당히 자유로워졌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다 허용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예, 다만 주의하셔야 할 거는 뭐 이렇게 말로 하실 때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고요. 예. 흔히 문제되는 게 좀 열성적인 분들은 피켓이나 플랜카드를 사용하시는 부분도 계신데요. 예.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지난 총선 때 안동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중앙당에서 내리꽂는 낙하산 공천이 자행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때 분노한 유권자들이 플랜카드도 만들고 피켓도 만들어서 막 낙하산 후보를 비판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이 점은 현재도 그러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렇게 해당되는 건가요? 전후에 다 전후 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피켓이나 플랜카드는 허용된 곳 딱 그거만 해야지 함부로 하시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운동 기간 전이든 후든 온라인 공간에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거운동하는 건 다 허용이 되는데 다만 확성기를 사용한다든지 피켓이나 플래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건 안 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좀 선진국을 보면은 자유롭게 플랜카드도 만들어서 들고 피켓도 집에서 참 예쁘게 그려서 들고 해서 정치적인 표현 자유를 즐기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점점 추세는 이 자유를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가는 건데 이 점도 좀 시민들을 믿고 좀 허용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뭐 피켓이나 뭐 현수막 같은 거 이것도 다 자유롭게 하자. 예, 이런 방향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증 사진 또 많이 찍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증샷 그 투표소 내에 들어가서 뭐 1번 뭐 엄지척이라든지 2번 뭐 V자 이런 거 찍어서 올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 국민들이. 예. 이것도 좀 정리해 오늘, 주시죠. 예, 오늘 인증사진. 좀 깔끔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행위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예. 다만 실정법상 한계가 있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표소 내에서 내가 누구를 찍었다라고 인증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투표소 내에서 또는 기표소 내에서 인증사를 찍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 일단 사전 투표소 내지 투표소 내부에서는 인증샷이 금지됩니다. 아, 예. 투표소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인증샷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기표소라 그러죠. 그 흰 그 기표소. 예. 도장 내에서 찍는데. 예. 사전 투표지 또는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에는 예. 이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예. 예. 강하군요. 예. 결국 이제 사전 투표소 내지 투표소 밖에서만 인증샷 촬영이 허용되고 예. 뭐 엄지척이나 V 등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암시한 인증샷도 물론 가능합니다. 아, 뭐 예. 후보자의 벽보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도 물론 허용되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투표소 안에 일단 들어가시면 안 된 인증샷 절대 안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단지 투표소 그 밖에서 네. 네네. 후보자 벽보를 배경으로 해서 찍어도 되고 난 1번 찍었다, 2번 찍었다 이거 다 된다는 거죠? 예. 투표소 밖에서는 다 된다는 거. 예. 네. 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네네. 이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우리 지역에는 취업 등의 사이로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대선이나 총선 같으면은 외국인은 투표권이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 그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유권자 중 1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투표권자가 많습니다. 예. 그중 한 78%, 9%가 중국인인데요. 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영주 자격이죠. F5 비자라고 하는데 그걸 취득한 지 3년이 지났고 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서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일부에서는 뭐 외국인 투표권 부여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반발하는 기류도 없지 않지만 뭐 그들도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구성원이고 그렇죠. 뭐 세계 시민이라는 점에서 좀 더 포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경우에만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있는데 근데 그 예.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요건이 바로 영주 자격 F5라는 그 비자 영주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록돼 있는 18세 이상 이렇게 이런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이 있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보면 그 코로나 격리자들 있었잖아요. 네네. 네, 이 격리자 투표에 대해서 그 당시 왜 우왕좌왕하고 뭐 바구니 들고 다니고 뭐 쇼핑백에 뭐 넣어갖고 그래서 상당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코로나 격리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예, 말씀 주셨듯이 지난 대선 때에는 코로나 격리장 투표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예. 기표한 투표용지를 뭐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참 말이 아니었는데요. 예. 그래서 사퇴 압박에 시달리던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죠. 버티다가 선거 끝난 후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사전투표는 5월 27일 금요일 및 5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요. 예. 본투표일은 조금 다릅니다. 6월 1일 수요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 그 사전투표, 그 격리자의 경우에 사전투표하고 본투표의 시간이 좀 다르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죠. 이번 지방선거,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있습니다. 역시. 바로 5월 27일
금요일 그리고 28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 격리자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양일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 그 격리자가 아닌 분들 투표 끝난 후에 그렇죠? 후에 진행이 되는 예, 거고. 본 투표일 같은 경우 이제 6월 1일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군요. 이날은 당일은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역시 1시간 30분 동안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예. 이거 좀 유의하셔야겠네요. 격리자들은. 네. 예. 선거 때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찍을 사람이 없다. 감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투표를 안 할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예. 그러면 더 안 좋은 사람이 당선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악이라도 투표권을 행사하자라는 말씀을 감히 올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6.1 지방선거 선거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정말 준비 없이 와서 고생도 좀 했죠.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조급증 나는 도시생활 습관을 벗어던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영천시로 자랐다 싶어요. 전원생활의 꿈, 귀농귀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6월 13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680, 054-851-36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mazing performance.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옥 인테리어에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3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현국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문경시장 선거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셨는데요. 사실 뭐 문경 시민들 아마 우리 신 후보님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래도 우선 자기 소개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환경 부분에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로 할 만한 환경 전문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일에 관한 한번 잡으면은 놓지 않는 일벌레고 또 일에 관한 욕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일에 묻혀 살고 또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문경의 가장 현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환경 전문가 그리고 일벌레다라는 걸 강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지난 2006년에 문경시장에 당선된 뒤에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신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12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중도 사퇴하신 그런 이력이 있으신데 이번에 다시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를 좀 여쭤볼까요? 제가 여러 가지 뭐랄까 우여곡절이라 할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중도 제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둔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문경의 현황이랄까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슬기롭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 특히 지난 10년간 문경이 인구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지역이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그 모든 열정을 쏟아서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한번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문경 시민들이요. 우리 신 후보님이 지난 한 10년 정도 이제 공직에 안 계셨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그 환경 부분에 이제 회사에서 몸을 담고 있으면서요. 예. 선거 때 되면은 자꾸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그동안 이제 제가 중도 사태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혼쭐을 낳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월이 흐르고 이제 시민들도 또 그래도 일할 사람 또 그래도 일했던 그런 것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이런 좋은 또 기회가 왔고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강산이 한번 변한다 그러는데 이래저래 흘러갔고 저 인생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되신 건데 사실 이번에 마음 많이 졸이셨죠? 공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신 후보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탈당 전력이 있어서 감점 10%가 있었어요. 여기에다 맞대결 상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신인 가산점이 또 20%나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합치면 한 30% 정도 페널티가 적용이 됐는데도 공천이 되셨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가감점이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할 거라고는 미처 예상을 못 했고요. 그래서 무모한 도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문경 시민이 저를 구해 주셨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운도 또 받쳐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매사의 소중함 그리고 모든 부분의 그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고 정말 그 당일날 제가 대구에 갔었는데 순간순간에 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봐도 아찔하다면 아찔하고 참 문경 시민들의 참 고마움을 가슴 뼛속 깊까지 느끼는 그런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참 큰 고비를 이렇게 넘기신 건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그 당내 경선에서 30% 가까운 이런 페널티가 있는데 어떻게 승리했을까? 경선 투표 여론 조사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그 직전에 우리 안동 MBC에서는 보면 제가 50.8% 나오고 상대 후보가 30.1%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에서는 조금 앞서고 있는데 그래도 이 가감점을 적용하면은 상당히 또 접근을 하는 또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당히 박빙이었습니까? 가감점을 적용하니까.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공천을 받지 못한 다른 후보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두 분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사이에 좀 변화된 게 있나요? 이 무소속 후보들 단일화라든지. 두 분이 지금 무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공천을 받아서 그러면 3자 대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고비는 넘겼지만은 또 한 고비를 넘겨야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도움이랄까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경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후보는 없는 상태인 거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받은 신현국 후보, 그 다음에 무소속의 최흥호 후보, 또 강수돈 후보 이렇게 세 분이 아마 출마 현재까지는 이렇게 출마가 예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본선에서 뭐 각오랄까요? 뭐 가능성 뭐 이런 걸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의 모든 것을 쏟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네, 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그렇죠? 또 네, 상당 또 3주 이상 남아 있으니까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네. 자, 현재 문경시가 갖고 있는 현안 가운데요.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경북 북부 지역이 다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고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구 감소 문제는 해법이 두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업 유치, 또 하나는 뭐 학교, 대학을 유치하여서 외부적으로 뭐 인구 유입에 대한 그런 변수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기업 유치하고 대학 유치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까요? 어떤 뭐 대안을 갖고 계신지, 어떤 방법,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 저는 그래서 10가지 뭐 공약을 제시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저는 한국체육대학, 서울에 있는 한국체육대학 문경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에 있고 아직 이전 계획도 없는데 감히 제가 이러한 공약을 내걸은 것은 상무부대가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상무부대에 이어서 세계군인체육대회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서울에 있는 한국체육대학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분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이전을 건의를 하고 그 건의가 관철되면은 우리 상무부대 연계해서 문경 유치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시민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이미 국군체육부대는 문경 이전 완료된 상태니까 한 체대까지 옮겨오면은 시너지 효과 있지 않겠냐? 예. 아직 뭐 추진되거나 이런 얘기가 오가거나 이런 건 없다고요? 없는 상태고. 없습니다. 이제 없고. 예. 한 체대 유치 이게 이제 제1 공약이 되시겠고, 혹시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아직은? 저는 이제 우리 시청에 있는 점촌 인근에 한 30만 평 규모의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문경에 맞는 그 친환경 산업 을 유치해서 우리 대학 유치와 함께 그 기업 문경에 맞는 친환경 또 이런 어떻든 그 바이오 뭐 이런 게임 뭐 e스포츠 이런 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하려고 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공약 몇 가지를 발표를 하셨죠? 제가 우선 그 좀 이렇게 큼지막한 10가지를 약속을 드렸고요. 또 이제 홍보물 만들 때는 세부적인 공약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10가지. 이 중에서 제1 공약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한 체대 유치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기업 유치. 대기업 유치.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케이블카 주월산 그 문경 세제의 케이블카 설치도 제가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 그 주월산에 케이블카 유치. 케이블카 설치를 하겠다는 거. 네. 자, 향후에 시장이 이제 되신다면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문경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인구 문제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긍정의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저는 캐치프레이즈를 예스 문경, 모든 것을 긍정의 힘으로 받아들이자는 측면에서 예스 문경을 부르짖었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 모든 긍정의 힘을 다 발휘해서 기업도 예스, 대학도 예스, 케이블카도 예스, 또 모든 관광도 예스. 그래서
긍정의 힘을 발휘해서 새로운 문경의 도약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뭐 저의 구상이고 또 앞으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은 긍정의 힘을 한번 발휘해 보고자 합니다. 네, 긍정의 힘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스 문경이라는 구호를 또 외치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 또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저는 그동안 뭐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걱정도 끼쳐드리고 또 속도 많이 태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회가 주시면은 저는 제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 문경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경에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또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 수 있는 문경의 새로운 그 문경, 그 기초를 만드는데 제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꼭 저에게 많은 성원과 또 협조를 주시면은 제가 젖먹은 힘까지 다해서 문경 발전에 바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까지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어제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이 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저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 취임식 장면 지켜봤는데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오늘 0시를 기해서 임기가 끝난 문재인 정부를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그중에 뭐 정치, 외교, 대북 등등 할 얘기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경제 분야에 좀 국한돼서 좀 분석,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상반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사실 우리 이렇게 뉴스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야, 저게 맞는 얘기 많이 헷갈리거든요. 일단 수치가 정확하게 왜냐하면은 이제 2022년 이때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취임 4주년까지는 정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 수치 드러난 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년 전에 취임 4주년에 문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4년간 경제 실패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자화자찬 자기 자랑만 늘어났다고 호평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민은 관심도 없는데 허공 속 독백 같은 자기 자랑 조선일보, 자성은 없고 자찬만 넘친 제이노미스 4년 자평 동아일보. 근데 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통해서 죽비를 맞았다면서 통일을 반성하고 그러면서도 경제 전방에 대해서 위기 속에 선방했다라고 자평한 것과 극과 극이에요. 1년 전에 이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니죠. 어제도 오전에 문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 크게 성장했습니다. 라든지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협력 속에서 한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긍정적 평가를 한 거죠. 이제 계속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오겠으니까 좀 어떻게 계속 평가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도를 보면 또 이렇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 평가도 있고 사실 왜 더 우리 국민들이 헷갈리냐면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꽤 괜찮았어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보면 괜찮은데 우리 체감상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우리 국민들 그래서 더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구체적인 팩트 체크 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실한 통계 자료가 나온 취임 4주년 그 연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됐다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문 대통령이 작년에 경제 성장을 4% 달성 목표를 제시했는데 근거가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출 실적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거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성장률 전망에 잇따라 상향 조치한 것을 함께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4% 성장했다는 걸 확인했고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 수치로 드러났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21년 취임 4주년 때 했던 그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연간 4% 성장했고 11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다. 이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해죠.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영향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다들 역성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성장 했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9% 역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2021년까지 훨씬 나아졌고 민간 소비가 21년 연간 3.6%로 증가 전환했고요. 수출도 9.7%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습니다. 당연히 설비 투자도 늘고 뭐 예산 투입한 결과 정부 소비도 5.5%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4%인데 여기에 민간이 3.2%포인트, 정부가 0.8%포인트 각각 기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2021년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민간이 주로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내수,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한 성장이었다. 예. 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 위기 전 그 수준을 회복했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는 팩트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4분기 그 GDP를 100으로 봤을 때 2021년 1분기가 100.4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는데 미국은 99.1, 일본 97.7, 독일 94.7, 영국 90.7. 위기 이전으로 선진국도 회복 못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0.9% 주요국 역성장폭이 가장 작았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순위가 12위에서 10위로 상승한 것이고 사상 첫 탑 10에 진입한 거죠. 그래서 그때 G7 국가 때 이탈리아를 초월했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전 세계 탑 10에 진입했다.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마저 GDP가 추월했다는 거. 지금 여기 이제 그래프도 보내주셨는데 그 2020년 성장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발발했던 그 해 우리나라가 아까 그 마이너스 0.9%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 보니까 미국이 그나마 괜찮았네요. 선진국들 중에서 미국이 마이너스 3.5%고 뭐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버티고 그나마 돈을 많이 풀고 했으니까 그나마 또 뭐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대. 유럽 나라들이 아주 심각했죠. 그 당시에 코로나. 그래서 뭐 거의 두 자릿수까지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던 이런 그래프도 있었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수출이 참 좋았다.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사상 최대였다. 이 주장도 역시 맞는 거죠? 그렇죠.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출이 한 거 맞아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1977억 달러를 달성했거든요. 역대 최대 기록 맞습니다. 역대 최대.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보면 지금 선방했다는 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선진국과 달리 이제 국가봉쇄나 외출 통제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대응하는 게 주요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행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체감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외면 못한 진실이 코로나 위기로 취약계층은 큰 고통을 겪었다. 역으로 얘기하면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이 호황을 부과한 것이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은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양극화, 부유층과 또 서민층의 이 양극화.
이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공무원 생활, 뭐 월급쟁이라고 이런 직장인들과 또 자영업자들 간의 어떤 양극화, 이것도 소득도 차이가 또 많이 있었으니까요. 예. 예. 감소 차이가. 자, 그리고 이 조중동 같은 이런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측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해 왔지 않습니까? 지난 예. 5년간. 예. 그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도 좀 해주시죠. 이 보수 언론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2021년 예상 성장률 전망이 5에서 7%인데 예. 우리나라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의 빠른 경제 성장 주장을 반박했는데 예. 잘 보시면요. 성장률이라는 것은 올해 전망치가 작년과 같아도 작년 성장률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이거 경제 기저효과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객관적 평가를 하려면은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평균 성장률을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2020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9%와 예. 2021년 IMF의 전망치 3.6% 평균하면은 1.3%였어요. 내려왔다 올라간 거니까 1.3이 나오죠. 반면 선진국은 평균이 0.2%였어요. 아, 예. 그러니까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른 미국을 제외한 이거는 눈치가 나는 힘이죠. 예. 나머지 선진국의 평균은 여전히 마이너스 0.3% 역성장이었거든요. 이게 5월달 예측이었습니다. 작년 5월. 근데 예. 9월 가면 또 달라져요. 이게 0.3%포인트 우린 더 올랐어요. 1.6%로. 예. 그래서 G20 선진국 10개 중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전체로 비교하면 중국, 터키에 이어서 3위였습니다. 예. 네. 당초 한국하고 터키만 성장 전망이 추가로 상향 조정된 거죠. 이거는 여기 어김없는 이제 그 데이터로 얘기가 되는데 예. 그런데 조중동 보수 언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을 맹비난한 것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정치적으로는 주장을 보면 가능합니다. 네. 근데 팩트 체크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심하게 얘기해서 거짓말한 건데 네. 이게 먹힌 거예요. 왜냐? 여전히 우리 경제 구조가 재벌 등 대기업 편향으로 구조화돼 있고 부익부 빈익부 양극화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진짜 반성해야 할 것이 재벌 편향성을 대기업 편향성 기득권 편향성을 고치지 못했다. 촛불로 정권을 잡았는데 경제정책 여전히 재벌 편향이었다라는 부분은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성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진보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재벌 편향성 이 한계를 넘지 못했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예.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런 성장을 100조 원의 빚을 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 아니냐. 예. 정부의 이 재정 건전성 많은 훼손이 있지 않았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뭐 OECD 뭐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국가 재정 투입 규모가 비교적 더 작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당연히. 예, 그게 국가의 헬리콥터 머니라고 역할이고. 들어보셨죠?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에서 막 뿌려주는 돈. 그것이 이제 중앙은행이 채권 유통시장이나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화폐를 공급한 양쪽 하나는 다릅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 돈 찍어내는 힘을 통해서 직접 가계와 정부에 현금을 주입하는 정책 또는 중앙은행이 소비 진정을 위해서 대량으로 시중에 푸는 자금을 헬리콥터 원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 1969년에 밀턴 프리드먼이 이야기했던 건데 현실화된 거죠. 미국은요. GDP의 10%를 상회하는 총 2조 7,9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놀라지 마세요. 3,557조 6천억 원을 뿌렸어요. 헬리콥터 머니로. GDP의 10%를 뿌렸단 말이에요. 예, 미국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한 2,000조 안팎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거의 2배의 돈을 뿌렸다. 예, 뿌렸어요. 코로나 시기에. 이게 뭘로 가냐면 임금 유지 프로그램, 실업급여, 중소기업 보조금 및 대출, 가계회복 지원.
헬리콥터에서 돈벌이도 지원했단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런 사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원했죠. 예. 재정 적자 규모가 그래서 늘긴 했지만 다른 선진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 지출 확대 규모가 월등히 작았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거든요. 예, 예. 이런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이야기하면 그건 억지죠. 그렇습니다. 뭐 계속 재정 건전성 우리 36%대인데 이게 40%대 되지 않았냐, 돈을 하도 뿌려서. 근데 이런 주장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 GDP의 10%, 그러니까 3,500조를 뿌렸는데 우리나라 아까 100조 빚을 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5%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어려우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을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보수 언론 측의 주장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앞세워서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탓에 우리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2018년에 16.4, 19년에 10.2, 10.9. 네. 2년 연속 두 자릿수 기록했지만 이게 20년에는 2.87로 크게 낮아졌죠. 예.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반영한 것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고 해서 정말 동네 북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전문가는 물론이고 진보적 전문가까지 정말 비판했어요. 근데 가장 뼈아픈 대목은 뭐냐면은 소득 분배 정책의 핵심 목표인 분배마저 결국 약화됐다라는 거죠. 그럼 진짜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나라가 망했나, 경제가 파탄하는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가 있어요. 예. 이게 소위 얘기해서 가계 동향 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 속한 가구 근로의 소득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정책 시행 전 2016년에 1분위 가구 소득 평균하고 정책 시행 후 2017년 1분위 가구 소득 평균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 그렇게 비교해서 분석해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저소득층이 특정한 정책에 영향받아 소득이 높아지죠. 이듬해 1분위를 벗어납니다. 계층 상승이 이루면은 그러면 그 이듬해 다른 사람들, 2분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1분위에 새로 편입이 되죠. 예. 다른 가구끼리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비교했다라는 거죠. 비교하려면은 똑같은 가구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행 전 가구하고 시행 후 가구를 소득을 비교해야 그렇죠. 돼요. 그 비교한 데이터가 있어요.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라고 있어요. 했더니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라는 거죠. 1분위들의 소득이, 가계 소득이. 그 가구들이 정책을 통해서 연간 1,000만 원이었던 것이 경상소득이 2배까지 늘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소득을 합친 경상소득이 굉장히 급격하게 커진 것을 팩트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됐다는 주장은 이 자료들을 보니까 아니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아니죠. 소득 1분위, 그러니까 최저 계층이죠. 소득 최저 계층과 5분위가 있죠. 그러니까 최고 소득 계층,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 자료가 확실히 있다는 거, 확실한 팩트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도요, 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온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일부 언론의 실패 프레임이 먹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의 날개였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제 개인 뇌피셜입니다. 비록 정책적 목표와 지향점은 소주성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의 여러 민주화 요구를 받아서 정책을 펼치려고 한 문재인 정부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보는데 촛불 시위로 인해서 박근혜 국정농단세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이 문재인 정권은 더 많은, 더 폭넓은, 더 깊은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게 힘이 부처인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이거를 더 나아가서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최근에 프랑스 마크롱 정부 사례 보면요. 제가 더 한 번 말씀드렸죠. 어중간한 개혁을 하다 보니까 르펜이라는 극우파 입지가 2017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넓힌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성과 지향성은 옳지만 이런 얘기 시작은 시작일 뿐이고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여기 맞지 않습니다. 방향성과 지향성은 옳다고 해서 중간에 다 하지 못한 어중간한 개혁은 아예 하지 않으니 못하다. 예, 예.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정리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으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미국 따라가지 말고 양극화까지 따라가지 말고 한국 경제의 모순점 고치고 이제 더 많은 평등, 더 많은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현재의 상황 극복하기 어렵다. 네. 결론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